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또 미국 증시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연달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그만큼 시장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오전에 양시장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도 관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순매수 자금이 최근에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가 코스피에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오히려 빠져나갔고 기관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강세 섹터를 좀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약 1경 4,578조, 10조 달러 규모의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봇주들이 연일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RM, SM 코어, 휴림 로봇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바이오 개별주의 등락폭도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외국인은 6,122억을 매도했고 기관은 2,64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은 충분히 하락한 구간에서 반등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저항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항 구간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강화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이슈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신흥국 시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이슈를 조금 업데이트 해보면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내일이나 모레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8위의 무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관세 전쟁의 대상으로는 유럽연합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EU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관세 이슈로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살펴보면요. 이 흐름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한국의 관세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미 양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98% 이상의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세율을 넘어서 무역 수지를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한국의 대미흑자 규모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일이나 12일, 내일이나 모레쯤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요.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AI 제품 위주의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올해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이 0.88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지만 관세 이슈와 함께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대로 현금 비중을 일부 보유한 채 운영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쇼어링 측면에서 미국 내에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에 준공되는 하나솔루션의 솔라 허브가 있고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테일러 2공장이 내년 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현대기아도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리쇼어링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시장이 조정받는다면 대다수의 종목이 더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1조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그리고 상호 관세 설정, 방위비 2배 증액, 그리고 일본 제철의 인수가 불어된 US 스틸에 대한 투자에 대해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전방위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도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중국의 1월 신규 대출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활동과 유동성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의 맥도날드 실적도 발표 예정입니다. 이달 12일에는 MSCI 정기 리뷰를 통해서 지수 편출입이 이루어지는데 MSCI 한국 지수에 최다 수준의 편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DX, LG화학 우선주의 경우에는 편출이 확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크래프톤과 코카콜라,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Fear and Greed라고 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좀 챙겨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공포 구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인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공포, 익스트림 피어라고 하는 극심한 공포가 시장에 찾아왔을 때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 출발할 때 관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탄탄히 버텨주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도체도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들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특징 섹터로 반도체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섹터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확실히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쏟아지고 있죠. 일단 연초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는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고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무려 경쟁사인 아이폰에 공급될 것이라는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수년에 걸쳐서 소니가 독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독점을 깨고 이원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4,800만 화소 초광각 COMS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전자가 전담팀을 꾸렸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정희 회장과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하면서 이재용 회장과 3자 회동을 통해서 인공지능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투자 요청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연결 현금성 자산이 107조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AI 반도체 공급의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칩 제조를 담당하게 되면 파운드리 수주가 급증할 것이고 TSMC 중심의 AI 반도체 생산 구조에서 삼성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SK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결국 HBM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AI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침투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빠지게 된 것이죠. 일단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필수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 설비를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또 턴키로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스타게이트의 전략 파트너로서 최대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특정 고객에게 공급이 집중된 경쟁사들과 달리 HBM, ESSD, 그리고 GDDR7 같은 AI 메모리를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이 삼성전자의 강점이다 볼 수 있겠고요. AI 전용 칩 생산을 협력할 수 있는 파운드 공급망까지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이번 회동의 핵심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와 보조금 확보 여부가 프로젝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 파운드리 고객사의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을 검토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수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저는 가온칩스가 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라고 하죠. 식설계부터 검증,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 최종 설계 완료 후에 생산 단계 그리고 양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설계를 책임지는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가온칩스의 경쟁력이 있다면 미세 공정과 하이엔드 칩 분야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28나노 이하 공정 프로젝트의 86%를 이 가온칩스가 수행을 했고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주가 확대되면 이제 파운드리 수주가 급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의 DSP인 가온칩스에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NPU하고 AI 가속기를 말하는데요. AI 학습 추론에 쓰이는 칩입니다. 역시 삼성 파운드리 기반 설계를 가온칩스가 하고요.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는 HPC라고 하는 반도체가 쓰이는데 HPC AI 반도체 설계도 가온칩스가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AI 가속기, 2나노급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첨단 공정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고요. AI, 자율주행, 보안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설계가 모두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ASIC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브로드컴에서 구글과 메타 등에 공급하는 주문형 반도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에 대해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ASIC 수요로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SIC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가온칩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과의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 기준 매출을 좀 살펴보면 AI 반도체 매출의 55.8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부문이 15.8%, 그리고 보안 부문이 12.31%, 디스플레이 부문이 0.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AI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는 24년 1년 동안 내내 빠졌어요. 고점 대비 4분의 1 투방이 났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H100 열풍이 불면서 기존 범용 AI 칩 선호가 증가하고 맞춤형 칩 주문량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가온칩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기관 물량이 빠져나간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AI 반도체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도 증가하고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원가율이 상승했다면 25년부터는 신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양산 매출이 기존 개발 매출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이 퀀텀 점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최선호주로 가온칩스를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붉은색을 강세 국면 그리고 푸른색을 약세 국면으로 설정을 해봤는데 과거에도 이런 약세 국면을 지나면 이렇게 주가는 점진적으로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이런 매물을 흡수하면서 장기적인 스테이지 2 구간, 대세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24년 내내 하락하다가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이 매물을 흡수하면서 변동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다시 축소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8,0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렇게 지지 구간인 4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78,000원 조금 보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받아봤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섹터 내 최선호주라고 말씀 주셨고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잇따르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3% 정도의 빨간불 5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내 탑픽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는 물씬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진 건설 로봇 강하게 키워 올라가고 있는데 탑픽주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젤런스키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도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통과 물류 인프라 재건이 필요할 겁니다. 도로와 철도 복구, 그리고 항만과 물류 시스템 복구, 그리고 공항과 항공 운송에 대한 재건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복구도 필요하겠죠. 전력망과 관련한 발전소 복구 같은 것들인데요. 러시아의 공격으로 송대전이 파괴되고 발전소가 파괴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구가 필요할 겁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신규 건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와 도시 재건도 필요하겠죠.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주택 복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마리우폴 그리고 히르키우 같은 주요 도시의 건물과 인프라 복구가 우선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과 경제 재건 그리고 방위 산업과 안보 강화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농업 인프라에 대한 복구입니다. 왜 농업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인프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농경지 복구와 특히 동부 지역에 지뢰와 불발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작지 복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유엔과 민간 방산기업의 지뢰 제거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또 곡물 저장과 수출 인프라에 대한 복원도 필요하고 농업용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농업 회복 없이는 경제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농기계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종목이 TYM이라고 하는 농기계 전문 기업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TYM은 1951년 설립된 농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동양물산 기업에서 21년 3월에 TYM으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농기계 부문에서 독보적인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YM은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에 주력을 해서 국내 최초로 국가 형식 검사를 통과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SAM이라고 하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지오펜싱을 통해서 안심구역 이탈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장비 상태를 앱에서 손쉽게 원격으로 배터리 연료라든지 요소수 같은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그래프로 생성해서 작업 경로를 기록하고 쉽게 운영 내역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TYM의 기술들이 세일즈 포인트가 되어서 대형 농경지가 있는 북미, 유럽, 호주에서 폭발적인 수요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자율주행과 원격 관리 기능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대형 농장에서 TYM의 SAM 기술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TYM의 핵심 제품은 트랙터입니다. 소형 트랙터부터 중형, 대형 트랙터까지 모든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서 특히 시장 침투율이 강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트랙터뿐만 아니라 콤바인, 이양기, 엔진, 그리고 농업용 어태치먼트까지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사인 존 디어와 쿠보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농기계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YM이 공급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상장사인 대동이 국내 점유율 1위인 상황인데요. 북미와 유럽 시장 점유율에서는 TYM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24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본다면 대동은 TYM이 대동보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둘 다 비슷한 주가의 흐름이 예상되지만 TYM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해외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TYM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수출 성장 측면으로 본다면 TYM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비슷한 흐름으로 둘 다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요. 북미 농기계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매출 부진이 발생을 했고요.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증가와 또 해상 운송비 상승으로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미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TYM이 분명히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간 우크라이나 트랙터를 기증한 이력이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13억 상당의 농기계와 현금을 기부해서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과 지역사회 복구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재건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판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종전 협상이 될 때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은 농기계와 농업 인프라 관련주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텀피싱 관점에서 건설기계 부문에서도 또 유압 실린더를 하는 DY 파워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강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과거에 대세 하락하는 이런 구간을 보이다가 이렇게 지금 매물을 흡수하는 레지스탕스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다시피 대세 상승하는 스테이지 2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24년 내내 이렇게 23년, 24년 하락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정도 가격 구간, 6,000원 초반 구간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5,300원부터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이 조정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4,7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아마 이 정도 가격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4,700원으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모멘텀이 붙어있는 농기계 관련주 TYM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재건 쪽 관련해서 탑픽주 각각 뽑아주셨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주 쪽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빙글에 네. 어디까지 열어보면 좋을지 모멘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는 음식료업인데요. 그중에서도 빙과류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게 된 빙그레입니다.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투자 관점을 들어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삼양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북미와 유럽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 때문인데 일단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SNS 바이럴 효과와 극강의 매운맛 챌린지까지 유행을 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매운 음식에 관심 있는 미국부터 중국, 동남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인기까지 높아지면서 PPL 효과로 불닭볶음면이 자주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생긴 건데요. 한국에는 라면과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한번 맛을 보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메로나인데요. 일단 메로나를 95년부터 네, 메로나 살펴보면요. 같은 경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또 실제로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계속 인기 있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아이스크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삼양식품의 최근 놀라운 주가 슈팅을 봤을 때 빙그레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모멘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메로나인데요. 일단 메로나를 95년부터 하와이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 정도 인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빙그레에서 내수가 안 좋아지니까 겨울에 잘 팔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비수기에는 계절이 반대인 곳에 수출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진출한 국가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바닐라, 초코, 딸기는 많지만 멜론을 향료로 하는 아이스크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이거는 혁신이다 라고 해서 불티나게 팔렸고 현지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나올 만큼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남미와 브라질에서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한인마켓 위주로 판매를 하다가 입소문이 퍼져서 코스트코에 입점을 했는데요. 코스트코에 성공하고 나니까 코로나 시기부터 메로나 미국 매출만 160억, 223억, 270억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샘스클럽 그리고 월마트 같은 글로벌 유통 체인망에 입점해서 실적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올때 메로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최근에는 뚱바라고 하는 바나나 맛 우유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외국 해외 관광객들이 공항이나 편의점에서 뚱바를 한국 필수 기념품으로 구매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24년 기준 바나나 맛 우유는 30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해외에도 초코우유, 딸기우유, 커피우유는 많지만 생각해보면 바나나 맛 우유는 너무 신선하다는 리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다. 바나나를 마시는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셔봐도요, 이 바나나 우유는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농도와 단맛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쿠팡 글로벌과 알리바바, 쇼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황금 바나나 맛 우유를 별도로 출시해서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동남아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뿐만 아니라 딸기, 메론, 바닐라, 커피, 타로 맛까지 출시를 해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한랄 인증까지 취득하면서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뚱뚱한 바나나 맛 우유 말고 테트라팩, 소주 패키지 같은 그런 테트라팩 형태의 패키지를 도입해서 현지화에 맞는 디자인 팩을 도입했고, 또 혜태 아이스크림의 지분을 247억 작년에 추가로 획득하면서 인수하기도 했고, 만성적자인 혜태 아이스크림의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인 롯데제과에게도 앞서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는데요. 주요 제품인 메로나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붕어 싸만코 같은 브랜드들이 메가 브랜드로 성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4분기 매출도 한 5.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계절적 특징이 있죠.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잘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분기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예상을 합니다. 해상 운임비도 증가했고 단기적인 비용 증가 그리고 해외 마케팅 비용 증가로 단기적인 손실이 해석되고요. 계절적 특성으로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절적 특성 그리고 해외 투자 비용으로 인한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오히려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빈과 시장은 축소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거래가 24년 국내 빈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제과, 이름을 바꿨죠. 롯데웰푸드, 그리고 3위가 하겐다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빈거래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PE 멀티플이 9.8배인데 12개월 포워드 멀티플은 7.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롯데웰푸드의 경우에는 현재 14배고 동종업 평균이 18배에서 19배 정도 되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반영하고 해외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끌레도르라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제품과 빵뚜아라는 아이스크림까지 해외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종업 평균 이상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해는 더위사냥, 슈퍼콘, 붕어 싸마코 같은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PQ가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모멘텀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하는 스테이지 4 구간을 상승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지스탕스 구간, 변동성을 이렇게 상승시키고 높이고 변동성을 다시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빈거래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8만 2천 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7만 7천 원 상승 이 반등 시작 부근인 7만 7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맛을 다시게 하는 투자 포인트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빈거래까지 스페셜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